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량이 시장 예상보다 좀 줄었습니다. 사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채권을 발행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는 이런 시나리오를 일부 예측했던 시장은 오늘 국채 수익률을 일부 낮추는 쪽으로 그간의 예측이 일부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재무부가 QRA, 즉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의 분기, 그리고 10월부터 12월 분기의 채권 발행 시나리오에 얼개가 나왔습니다. 발표 자료를 좀 읽어보면은 올해 7월부터 9월 분기 동안에 9월 말 현금 잔액이 8,500억 달러일 것으로 가정해서 국채를 7,400억 달러 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추정치는 지난 4월에 나왔던 것보다 1,060억 달러 적고, 이는 주로 이 연준 개방시장 개정 상환 감소와 분기 현금 잔액이 분기 초에 높아진 것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10월부터 12월 분기 동안에는 재무부가 12월 말 현금 잔액이 7천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국채를 5,650억 달러 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24년 4월부터 6월 분기 동안, 즉 지난 2분기 동안에는 재무부는 국채를 2,340억 달러어치 발행을 했는데 분기를 7,780억 달러 현금 잔액으로 마쳤다. 24년 4월에 재무부는 2,430억 달러 발행과 6월 말 현금 잔액을 7,500억 달러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발행이 예상보다 90억 달러 적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채 발행을 좀 예상보다 줄인다는 것이죠. 대선 앞두고 국채 발행 파티를 벌일 거란 시장의 일부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발표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3시에 나왔는데요. 그 직후에 국채금리 움직임을 보시면은 10년을 보시면은 이때가 3시인데 이후에 이제 수익률 좀 내려가는 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었다.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만기별의 발행 규모는 수요일 31일 날 나옵니다. FOMC 날이랑 겹치는데요. 이게 만기별로 어떻게 찍어냈냐, 이게 또 관건이긴 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루비니가 월걸브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미국 재무부가 장기물 안 찍고 단기물만 왕창 찍어내는 식으로 미국 정부가 유사 양적 완화 효과를 내고 있다,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세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옐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을 했는데, 여튼 관련 소식은 추후 나오는 대로 팔로우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간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 자동차 분야 주식 토픽으로 테슬라를 올리고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테슬라는 여전히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테슬라가 자동차 쪽에서 벗어나서 자원과 인력을 공격적으로 다른 사업에 배치하는 것에 주목을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포드조차도 이분 콜에서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전기차에 대해 논의하는 데 시간을 쓴 것에 우리는 주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 전기차로의 전환은 포드의 컨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테슬라는 이 분야 가장 앞서가는 기업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도 바라볼 만큼 다각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는 이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가 동시에 이 비트코인 진영에 구애를 했다, 이런 소식 저희 시간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뉴욕 바로 건너편이죠. 뉴욕이 여기 맨하탄이고 여기 저지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뉴욕이 뉴욕 안에 들어있을 때보다 뉴욕 밖에서 보는 뉴욕이 더 멋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곳이 진짜 뉴욕 밖에서 보는 뉴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인데, 이 저지시티, 이 저지시티 시에서 최근 이 스티븐 플롭 시장이 이 지방 연금을, 그러니까 저지시티 연금을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 SEC랑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고 앞으로 뉴저지 주지사 출마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며칠 후면은 이 FOMC가 열리는데요. FOMC 앞두고 금리 인하 바람을 부추기는 여러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연준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티미라우스 월저널 기자조차 이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 FOMC 때 다음 회의, 즉 9월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최근 파월의 발언이었던 인플레가 2%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를 내리면 너무 늦다, 시차 때문이다, 이런 발언을 또 비중 있게 다시 소개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페드워치를 보시면 연내 3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확률이 60% 넘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최신판 GDP 나우를 또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예측력이 높았죠. 2분기 GDP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게 수치가 계속 달라지겠지만 여튼 지금 개장한 기준으로 데이터 예측치를 보면은 2.8로 찍어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데이터를 같이 조합해서 보면은 침체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즉 침체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건 우리는 이 보험성 인하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최근에 침체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내린 사이클은 아마도 이 95년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연준의 대부분 위원들이 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꼽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증시가 조정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연 이번에도 미국이 이번 사이클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침체로 가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멕시코가 당장 95년에 데킬라 크라이시스라고 바로 쓰러지고, 그 시차를 좀 더 두고 동남아 쓰러지고, 결국 그 여파로 한국도 IMF가 온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미국은 건재한데 주변 약한 고리가 깨지면서 미국 대신 피를 흘리는 나라가 나올지, 이런 것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오늘 브랜비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